아니, 그 곡을 어떻게? 이 집의 주인, 재벌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거실 한가운데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만큼은 영원히 들려서는 안 되는 멜로디. 그 곡을 보육원 출신 새 운전기사가 두 손으로 온몸을 실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삼킨 채 얼어붙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무슨 금기를 건드렸는지도 모른 채 그냥 너무 치고 싶어서 건반을 붙잡은 한 남자. 도대체 왜 이 재벌가의 가장 깊은 금기가 하필이면 그 가난한 운전기사의 손끝에서 깨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재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좁은 빌라 단칸방. 재민은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머리맡에 둔 식탁 위부터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드셔야 할 수북한 약봉지,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 글씨로 미납 도장이 찍힌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재민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도건 회장님 수행기사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어제 받은 그 문자 메시지. 재민은 액정에 입을 맞추듯 이마를 대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이제 우리 할머니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재민은 전신 거울도 없는 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산 싸구려 넥타이지만 매듭을 짓는 손길만큼은 비장했습니다. 구두약 살 돈이 아까워 물티슈로 벅벅 닦아낸 낡은 검은색 구두. 비록 밑창은 다 달았어도 오늘만큼은 재벌 회장님 구두보다 더 반짝여야 했습니다. 가자, 이재민.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성북동 저택 앞. 으리으리한 대문을 마주한 재민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단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같았으니까요. 경비실 창문이 열리고 무뚝뚝한 인상의 경비원 오만식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신입인가? 시키는 것만 딱딱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허, 목소리 낮춰. 회장님 아침에 시끄러운 거 질색하시니까. 그리고 만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괜히 촌놈 티 내면서 집 구경하려다 찍히지 마라. 눈은 바닥에, 귀는 닫고 앞만 보고 다니는 게 오래 붙어 있는 비결이야. 재민은 잔뜩 긴장한 채 육중한 현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공기마저 얼어붙은 거대한 진공관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지나가던 가사도우미가 낯선 재민을 발견하곤 눈인사만 짧게 건네고는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 냄새라곤 없는 차가운 공기. 재민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재민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먼지 하나 없는 두툼한 검은 덮개가 씌워져 있었지만 그 묵직한 존재감은 재민의 발걸음을 자석처럼 강렬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주변에 놓인 값비싼 도자기나 벽에 걸린 명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 피아노만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재민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이성적으로는 앞만 보고 다니라던 경비원의 경고를 기억했지만 몸은 머리의 지시를 듣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심장이 쿵쿵
귓가에 울릴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듯한 기묘한 반가움과 떨림. 홀린 듯 피아노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주변에서만 느껴지는 서늘하고도 어딘가 사무치게 익숙한 나무 냄새. 재민이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피아노 덮개 끝자락에 손끝을 대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요. 등 뒤에서 날아온 다급한 외침. 재민은 소스라치게 놀라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까 스쳐 지나갔던 가사도우미가 사색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긴 절대 가면 안 돼요. 회장님 아시면 당장 불호령 떨어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재민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지 않았는지 살피더니 재민에게 바짝 다가와 신신당부하듯 속삭였습니다. 총각 명심해요. 이 집에서 저 피아노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무덤이라니요? 회장님 가슴에 박힌 대목 같은 거니까 괜히 건드려서 일자리 잃고 싶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말아요. 알겠어요? 가슴에 박힌 대못. 그 서슬 퍼런 경고에 재민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피아노 하나에 대못이라는 표현까지 쓰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사도우미는 혀를 차며 사라졌지만 재민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금기라고 했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이 기분은 마치 저 피아노가 가지마, 제발 나를 열어줘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은 착각. 재민은 주먹을 꽉 쥐며 억지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쫓겨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피아노의 묵직한 침묵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고요하고도 위험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성북동 언덕배기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높게 솟은 저택의 담벼락을 타고 차가운 빗물이 눈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이곳은 유독 밤이 깊으면 적막감이 감돌아 빗소리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한도건 회장의 저택. 빗줄기를 뚫고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이 사르르 열립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도건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립니다.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과 가사도우미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회장님? 김 실장이 재빨리 다가와 도건의 젖은 우산을 받아들고 다른 도우미는 그의 발 앞에 폭신한 실내화를 대령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총수다운 완벽하고 빈틈없는 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건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늘 대나무처럼 꼿꼿했던 그의 허리가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굽어 보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으로 준비해 둘까요? 됐네. 생각 없어. 도건은 손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립니다. 김 실장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자 도건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다들 물러가. 아, 알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가정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서야 도건은 깊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돈으로 부리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현실. 그 화려한 의정과 깍듯한 인사가 도건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텅 빈 거실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걸까요? 도건은 익숙한 어둠 속을 헤엄치듯 느릿느릿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시선 끝, 거실 한가운데에 거대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낮에 신입기사 재민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건반의 하얀 이빨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두툼한 암막천에 덮여 제 모습을 깊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지난날의 행복과 슬픔을 영원히 봉인하려는 듯 피아노는 덮개 아래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도건은 피아노 쪽으로 시선이 갈 때마다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 거대한 악기가 내뿜는 서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건의 거친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빗소리만이 이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둠 속에서 가사도우미 2명이 마른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일해온 베테랑들이었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했습니다. 그녀들은 거실의 값비싼 도자기와 수입 가구들을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실 정중앙에 놓인 피아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는 이 집에서 오직 피아노 주변만은 보이지 않는 결계가 처진 듯합니다. 도우미 한 명이 실수로 걸레를 든 손을 피아노 쪽으로 뻗으려다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더군요. 옆에 있던 다른 도우미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 없는 경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검은 덮개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회장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대못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피아노 덮개 위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힘없이 엎어져 있습니다. 액자의 뒷면은 누렇게 색이 바래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요. 도건은 잠시 멈춰서서 그 엎어진 액자를 내려다봅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액자를 바로 세우려다 이내 주먹을 꽉 쥐고 멈춥니다. 차마 그 속에 담긴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겠죠. 20년 전 그날 멈춰버린 시간 속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건은 깊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휴. 그 한숨 소리가 100평이 넘는 거실을 공허하게 울립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이 성체는 너무나 넓고 화려했지만 정작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건 견딜 수 없는 고독뿐이었습니다. 비싼 가구, 명화, 대리석 바닥. 그 모든 것이 주인의 외로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가사도우미들은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서둘러 뒷문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거실엔 오로지 도건과 빗소리, 그리고 덮개 씌운 피아노만이 남았습니다. 도건은 털썩 가죽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그의 지친 육신을 감싸 안았지만 가슴 한구석 뻥 뚫린 구멍까진 메워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깍지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감아도 빗소리 사이로 환청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빠, 이것 봐. 나 잘 치지? 맑고 청아했던 피아노 소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던 아이의 웃음소리. 하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건 시커먼 천을 뒤집어 쓴 채 입을 다문 흉물스러운 피아노뿐입니다. 건반을 누르지 않아도 피아노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의 가장 깊고 오래된 상처처럼 말입니다. 도건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피아노를 향해 차마 눈길 한 번 더 주지 못한 채
도망치듯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뒷모습이 빗물에 젖은 낙엽처럼 쓸쓸하게 멀어집니다. 굳게 닫힌 서재 문 너머로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이 거대한 저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재민은 빳빳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도건 회장 앞에 섰습니다. 긴장한 탓에 마른 침이 넘어갔지만 도건의 지시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김 기사, 오늘은 회사 대신 다른 곳을 좀 들러야겠다.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내 딸아이가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짐이 좀 많다는구나. 가서 일손 좀 보태주게. 회장의 딸. 재벌가 아가씨. 재미는 순간 바짝 긴장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까탈스럽고 도도한 재벌 3세를 떠올리며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재민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성북동 언덕 아래 자리한 조용한 미술학원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학원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사모님을 상상했는데 재민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에 물감 얼룩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바로 도건의 딸이자 미술 강사인 한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구나. 나영이 먼저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이 집안 특유의 서늘함 대신 봄 햇살 같은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민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네. 어제부터 일하게 된 수행기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짐이 좀 무거워요. 미안해서 어쩌죠. 나영은 운전기사에게조차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은 서둘러 트렁크를 열고 캔버스며 액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재민은 요령 피우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짐들을 번쩍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성실한 등짝을 나영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곧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어색한 침묵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 공기가 편안했습니다. 룸미러로 힐끔 본 나영은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운전은 오래 하셨나요? 나영이 먼저 조심스레 정적을 깼습니다. 재민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트럭도 몰고 배달도 하고요. 아, 젊으신데 고생이 많으셨네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이 놓였는지 재민은 묻지도 않은 제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고생이라니요. 보육원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 몸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보육원. 그 세 글자가 나오는 순간 뒷좌석의 나영이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에 나영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삼켰습니다.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할머니랑 둘이 삽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담담하게 말하며 웃는 재민의 옆모습. 나영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인데 왜일까요? 저 눈매가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저 모양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나영은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룸미러 속 재민의 얼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해 짐을 나르는 동안에도 나영의 시선은
재민을 쫓았습니다. 무거운 캔버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재민의 걸음걸이. 조심하세요. 발밑이 미끄럽습니다 하고 챙겨주는 그 다정한 말투.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나영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처음 본 분인데 보통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느껴지던 묘한 긴장감이 이 청년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공기마저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었죠. 나영은 캔버스 위치를 잡아주는 재민의 등 뒤에서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뉘엿뉘엿 저물어 차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나영이 피곤할까봐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부드럽게 운전했습니다. 그 배려 깊은 침묵 속에서 나영은 룸미러에 비친 재민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재민이 서둘러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영은 차에서 내리려다 말고 잠시 멈칫하며 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기사님.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인걸요. 재민이 수줍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소탈한 모습에 나영은 저도 모르게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등 뒤에서 차를 정리하는 재민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기 전 나영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재민의 실루엣. 그저 성실한 청년일 뿐인데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참, 사람 좋게 생겼네. 나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닫힌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저 청년이 몰고 온 묘한 온기가 쉽게 가시지 않은 채 가슴 한구석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전시 준비 일정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액자를 걸고 조명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해는 저물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요. 재민이 마지막 짐을 싣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두둑, 투다닥,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예고 없는 소나기가 차 지붕을 요란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아스팔트 위로 흙내음이 확 피어오르는 늦가을의 소나기였습니다. 재민은 서둘러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인데. 뒷좌석에 앉은 나영이 창문 내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이 한 뼘 정도 열리자 차아하는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빗내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바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연이 주는 묵직한 공기였지요. 재민은 룸미러로 나영이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흘러나오던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줄였습니다. 혹여나 기계 소음이 저 고즈넉한 빗소리를 방해할까 싶어서였죠. 차 안에는 규칙적인 와이퍼 소리와 빗소리만이 아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호 대기 중 두 사람의 시선이 룸미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참 좋네요. 마치 짠 듯이 똑같은 말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비가 오면 차 막힌다, 옷 젖는다 하며 싫어하기 마련인데 이 낯선 기사와 재벌가 아가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비를 반기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해서. 두 사람은 멋쩍은 듯 서로를 보며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했던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난로를 켠 듯
훈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빗물 냄새 섞인 바람과 함께 아주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질 정도로 은은하고 깊은 그 향기. 바로 길가 담벼락에 핀 금목서 꽃내음이었습니다. 나영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번쩍 들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몽글몽글한 그리움이 안개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머, 이 향기. 나영이 창가에 바짝 붙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금목서 향이네요. 우리 집 정원에도 예전에 큰 금목서 나무가 있었거든요. 매년 가을비가 내리면 딱 이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었는데 나영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촉촉해졌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때 그 시절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있던 재민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 향기를 맡자마자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반가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까? 저도 이 꽃향기 참 좋아합니다. 기사님도요? 네.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냄새만 맡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아주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온 것처럼요. 재민의 그 말에 나영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꽃을 좋아하는 취향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처럼 편안하다는 그 구체적인 감각.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정서였습니다. 나영은 룸미러를 통해 재민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오는 차창 밖을 보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저 남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금목서 향기가 퍼지는 이 순간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재민은 그저 비가 와서 꽃향기가 좋아서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나영의 가슴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나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운 건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거리가 빗소리와 향기에 녹아내려 한 뼘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편안한 침묵 속에서 나영은 창밖을 보며 아주 오래된, 마치 꿈처럼 희미해진 기억의 조각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나영을 집 앞에 내려주고 주차장으로 차를 돌리던 길이었습니다. 뒷좌석을 정리하던 재민은 문득 자신의 서류 가방을 차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지요. 퇴근하려면 가방이 필요했기에 재민은 다시 저택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저택 내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다 거실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각, 사각. 소리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안주인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하얀 융원단을 들고 피아노 덮개 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모습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힘을 주어 닦는 게 아니라 천을 손에 쥐고 아주 살살 문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먼지를 털어낸다기보다는 그저 피아노를 쓰다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민은 인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서리는 덮개 위쪽은 꼼꼼히 닦았지만 건반이 있는 앞부분 근처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인 것처럼 빙 둘러서 피했습니다. 검은 덮개는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손자국 하나 남지 않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이 인기척을 내자 서린이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아, 김 기사 왔어요?
서리는 황급히 쥐고 있던 천을 등 뒤로 감추며 평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류 가방을 두고 가서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챙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2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건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와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회장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도건은 거실을 가로지르면서 시선을 피아노 반대편 벽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거실 정중앙에 있어서 지나가려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고개를 뻣뻣하게 돌린 채 피아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장애물이 있어서 피해가는 사람처럼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린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내려오자 그녀는 슬그머니 피아노 앞을 몸으로 가려 섰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피아노에 닿지 않게 하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도건은 말없이 지나쳐갔고 서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미는 그제야 이 집안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나영이 거실을 지날 때도 피아노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서 피아노 주변만은 아무도 밟지 않는 구역 같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그 앞을 지나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나오는 길, 재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건은 주방으로 사라졌고 서린도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검은 피아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놓인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미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 풍경이었지만 재미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물건인데 자꾸만 그 피아노 덮개를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재미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전쟁 같았습니다. 사흘 내내 쌀가마니보다 무거운 그림을 나르고 천장에 매달려 조명을 설치하느라 재민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돌아와 씻고 누우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댔지요. 손바닥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물집이 터져 쓰라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몸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데 눈만 감으면 성북동 저택의 거실이 그놈의 피아노가 눈앞에 둥둥 떠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 검은 피아노를 떠올릴 때마다 명치 끝이 쇳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하고 손끝이 칼에 베인 듯 아려와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잘려나간 팔다리가 욱신거리는 환상통처럼 가난 때문에 도려냈던 꿈이 염치도 없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미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피멍든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보육원 강당 구석,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던 낡은 피아노 한 대, 건반 몇 개는 이가 빠져 소리도 나지 않고 페달을 밟으면 칠판 긁는 쇠소리가 났던 고물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재미는 홀린 듯 강당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습니다. 악보가 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꽁꽁 얼어붙었던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반 위에 고사리 같은 손을 올리면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열 손가락이 제멋대로 춤을 추며 멜로디를 쏟아냈습니다. 부모 없는 서름도, 배고픔도, 추위도 그 순간만큼은 다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신이 버려진 아이에게 내린 유일한 축복이자 가혹한 저주였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재민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재민이는 천재야. 부모만 잘 만났어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을 텐데. 쯧쯧. 그 말이 어린 재민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부모만 잘 만났어도 그 한마디가 평생의 한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할머니 집으로 오던 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집은 두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피아노는커녕 밥상 하나 펴기도 버거운 공간이었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피아노가 미치도록 치고 싶었던 12살 재미는 주워온 라면 박스를 가위로 오려 검은 매직으로 건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그 종이 건반 위에서 소리 없는 연주를 했습니다. 입으로는 딩동댕 소리를 내며 상상 속에서 쇼팽이 되고 베토벤이 되었지요. 그때 시장에서 파는 콩나물을 다듬고 돌아온 할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종이 쪼가리를 두드리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퉁퉁 부은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돈 없는 게 죄지. 이 할미가 무능해서 천벌을 받는구나. 남들은 비싼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내 새끼는 종이 쪼가리가 뭐냐.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죄인이야.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지하 셋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재미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놈이 주제넘게 꿈을 꾸면 그게 곧 가족의 눈물이 되고 피눈물이 된다는 것을요. 재미는 그 자리에서 종이 건반을 북북 찢어발겼습니다. 할머니, 나 피아노 싫어해. 지겨워서 안 할 거야. 이제 돈 버는 기술 배울 거야. 피아노 같은 거 쳐다도 안 볼 거야. 재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과 함께 자신의 어린 영혼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미는 정말로 피아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고 배달 오토바이를 타며 손에 시커먼 기름때를 묻혔습니다. 섬세했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이제 이 손은 아름다운 선율보다는 무거운 짐짝과 차가운 핸들에 더 익숙해져 버렸지요. 그런데 성북동 저택의 그 피아노를 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비명처럼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는 이불 속에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상처 입고 기름때가 끼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투박하고 못생긴 손. 하지만 가만히 힘을 빼자 손가락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허공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떤 노래. 분명 아주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쳤던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슬픈 멜로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지만 그 무릎에 옹기만은 손끝에 문신처럼 남아 저릿거렸습니다. 재미는 저도 모르게 허공에 대고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따단, 딴, 따단. 오른손이 멜로디를 치면 왼손이 자연스럽게 반주를 맞췄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야속하게도 몸은 그 리듬을 완벽하게 소름 끼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재미는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을 비틀어도 보고 주먹으로 내리쳐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이 본능적인 갈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피아노야. 당장 내일 할머니 약값도 없는데. 그저 그 피아노 뚜껑을 한 번만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 딱 한 번만,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건반을 내 손으로 눌러보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재미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돌아 누웠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보려 했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 누런 베개를 적셨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없는 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억지로 구겨 넣었던 그 간절한 소망이 성북동 저택의 피아노를 만나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단칸방에는 갈 곳 없는 청춘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전시회 설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건 회장과 설인 그리고 나영은 새벽부터 서둘러 갤러리로 떠났습니다. 직원들까지 모두 현장 지원을 나가는 바람에 북적이던 성북동 저택은 실로 오랜만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지요. 갤러리에 도착해 짐을 내리던 재미는 나영이 아차하며 당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작품의 캡션을 서재 책상에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재미는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서둘러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주인 없는 집 특유의 서늘한 정적이 재민을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도우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다녔을 공간이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재민의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넓은 공간을 울렸습니다. 재민은 서재로 가기 위해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지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커튼을 쳐서 어둑어둑했던 거실 창으로 오늘은 가을 아침의 투명한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햇살의 끝이 정확히 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주변의 고가구들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오직 피아노만이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환한 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 위에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재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서재로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시선은 강력한 본드라도 붙인 듯 피아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저건 회장님의 대못이야. 이성은 가지 말라고 경고등을 켰지만 재민의 발은 이미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귓가에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금기를 어긴다는 배덕감과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뒤섞여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딱 한 번만 보는 거야. 아무도 없잖아. 덮개만 살짝 열어보고 바로 닫으면 돼. 재미는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위압감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재미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막노동으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끝이 매끄러운 벨벳 덮개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후,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미는 천천히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천이 거치자 드디어 감춰져 있던 하얀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을 받은 상아색 건반들이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재민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이제야 왔니 하고 차가운 숨을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건반 위에 살짝 닿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전율이 소름처럼 돋아났습니다. 이 느낌, 뭐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이 감촉, 그리고 건반의 간격과 깊이감이 손에 착 감기는 이 느낌.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작은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주었던 것 같은 따뜻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등 뒤에서 자신을 안고 그렇지, 여기를 누르는 거야 하고 속삭이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재미는 연주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을 올려두고 그 감촉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핸들과 짐짝만 잡았던 그 거친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검지 하나가 툭 하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딩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피아노 소리가 정적을 깨고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멈칫거리던 열 손가락이 본물 터지듯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재미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로 악보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근육이 기억하는 대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보육원 강당, 친구들이 모두 잠든 밤에 혼자 치곤 했던 그 곡. 외로울 때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흥얼거렸던 이유 모를 위안의 노래. 슬프고 처연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통통 튀는 봄날의 병아리처럼 밝고 경쾌한 장조의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선율 속에는 어린아이가 꾹꾹 눌러 담은 그리움이 배어 있어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곡이었지요. 따단, 딴, 따단. 재민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거친 막노동꾼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유려한 터치였습니다. 거대한 거실이 그 경쾌한 멜로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죽어있던 공간에 비로소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 곡이 도대체 무슨 곡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재민은 자신이 금기를 넘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음악 속에, 아니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텅 빈 거실. 그곳엔 운전기사 이재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피아노를 사랑했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무치게 사랑받았던 잃어버린 아이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일이 꼬이는 날이었습니다. 갤러리 서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도건과 설인 그리고 나영은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향해야만 했지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수 그림자마저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도건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띠릭하는 기계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를 때리더군요. 그런데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딩. 거실 쪽에서 투명한 유리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현관에 들어서던 세 사람의 발이 바닥에 본드를 붙인 듯 딱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설인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가죽 가방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꽤 큰 소음이었지만 설인은 자신이 무엇을 떨어뜨렸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멍하니 복도 끝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건의 얼굴에서도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혈관 속의 모든 피가 발끝으로 쏟아져 내린 사람처럼 창백해진 그는 벽을 짚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나영 역시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은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을 꽉 움켜쥐어야만 했지요. 그 멜로디, 세상 그 어떤 악보에도 없는 곡이었습니다. 유명한 클래식도 유행하던 가요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20년 전 이 집안을 가득 채웠던 6살 배기 아이의 장난 같은 연주였습니다. 박자는 엉망이고 멜로디는 제멋대로였지만 아이는 그 곡을 씩씩한 병정들의 행진이라 부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뚱땅거리곤 했더랬죠. 세 사람은 홀린 듯이 거실로 발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그 소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이 공포를 넘어선 그리움을 이끌어내고 있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20년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멜로디는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특유의 엇박자, 건반을 누를 때마다 살짝 힘을 주어 튕기듯 연주하는 그 독특한 강약 조절까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도건의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이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거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 한가운데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한 청년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그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낡은 셔츠 위로 앙상한 날개뼈가 연주에 맞춰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건반 위를 노니는 저 손가락.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살짝 으쓱거리는 저 버릇이었습니다.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지만 눈물은 댐이 무너진 듯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저 어깨의 움직임은 세상 모든 엄마들이 잊을 수 없는 내 새끼만의 몸짓이었습니다.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면 을에 보여주던 그 사랑스러운 습관을 이 낯선 청년이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미는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건반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건반 하나하나에 꾹꾹 눌러 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음표들은 허공을 떠돌다 도건과 서린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버린 한을 건드렸습니다. 띵! 마지막 건반을 누르는 재민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여운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도건은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2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의 환영과 지금 눈앞에 있는 재민의 뒷모습이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름 재민아 아니 내 아들아 라는 외침을 삼키며 도건은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가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줄의 미세한 떨림이 멈추고 거실을 가득 채웠던 마지막 울림이 먼지처럼 공기 중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지요. 연주의 여운에 젖어 있던 재민이 인기척을 느끼고 획 몸을 돌린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세 사람, 도건과 서린 그리고 나영을 발견한 재민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티셔츠 위로 툭 붉어진 모골대가
크게 일렁이더군요. 남의 물건, 그것도 이 집안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금기나 다름없는 피아노를 허락도 없이 건드렸다는 공포가 청년의 전신을 휘감은 듯 했습니다. 재미는 감전된 사람처럼 피아노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덮개만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재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주인 집의 비싼 가구를 손댔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뒷걸음질 칠 뿐이었지요. 그 초라하고 겁먹은 모습이 오히려 도건과 설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건은 입술을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깨물며 눈앞의 청년을 응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뿌리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설이는 두 손을 가슴께로 모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점이 뜯겨나갈 듯 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느라 그녀의 턱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나영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인 피아노와 겁에 질린 재민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그 침묵을 분노로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치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 순박하고도 간절한 고백이 설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너무 치고 싶어서. 그 한마디가 20년 전 피아노 앞에서 까르르 웃던 어린 아들의 목소리와 겹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설이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지로 꿀꺽 삼켜내며 젖어든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 곡 어디서 배웠나요? 날카롭게 갈라진 그러나 물기 어린 설인의 질문에 재민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기억의 파편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듯 그의 표정이 아련하게 풀어졌지요. 배운 적은 없고요. 재민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 있을 때 너무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쳤어요. 저는 제가 만든 곡인 줄 알았어요. 쿵. 설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곡은 내가 만든 게 맞다고, 내가 6살 때 병정놀이를 하며 흥얼거린 멜로디가 맞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지난 20년간 자식을 지옥 같은 곳에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진실 앞에서 어미는 오히려 비겁해지고 말았지요. 재민은 설인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며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 있었습니다. 설이는 입술을 짓씹으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안아버리면 그가 감당해야 할 충격과 혼란이 너무 클 것 같다는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결국 설이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피곤할 텐데 들어가 봐요.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그 한마디는 설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방어였습니다. 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타박타박. 재민의 낡은 운동화가 복도 바닥을 끄는 소리가 멀어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자 손가락 사이로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흑 여보 내 새끼가 맞잖아. 짐승의 울음 같은 서린의 통곡이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건은 말없이 다가와 무너져 내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아픈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저택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함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지요. 잠 못 이루는 밤, 도건은 침실을 서성이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란은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터벅터벅. 도건이 복도로 나선 그 순간 맞은편 방에서도 서린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방문 앞 굳게 닫힌 그 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복도는 그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을 박제해 놓은 박물관과도 같았더랬죠. 나영의 방 문 앞에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낡은 토끼 인형 하나가 주인을 기다리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털이 다 빠지고 귀퉁이가 해진 그 인형을 보며 도건은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금속 문고리에 손끝이 닿기 직전 그는 감전된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문을 열면 오늘 낮에 보았던 그 기적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서린의 시선은 복도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4살배기 재민의 얼굴. 서린은 그 사진을 어루만지듯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지요? 그 박자. 그리고 그 아이가 하던 그 손짓. 서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재민의 어깨 으쓱임, 엇박자로 건반을 튕기던 그 습관이 서린의 뇌리에 화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던 탓입니다. 도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려 애썼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 세상에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은 많아. 도건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재민이라면이라는 가정은 너무나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차마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복도에 서서 먹먹한 침묵만을 삼켰습니다. 말로 내뱉는 순간 이 아슬아슬한 희망이 깨져버릴까봐 부부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수만 가지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지요. 한편 굳게 닫힌 방문 너머 나영의 방 안에서도 잠 못 드는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온 건 오래된 가족 사진과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동생은 비록 흐릿했지만 그 해맑은 미소만큼은 어제 찍은 듯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곱게 접힌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서린이 20년 전 어린 재민이 장난감 피아노를 칠 때마다 귀엽다며 오선지에 그려두었던 재민이만의 악보였습니다. 음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삐뚤빼뚤한 콩나물 대가리들. 하지만 나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딴, 따, 으, 따단.
나영의 시선이 악보 위의 쉼표와 음표를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오늘 낮 거실에서 재민이 연주했던 그 기이한 박자와 악보에 적힌 리듬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절대 칠 수 없는, 오직 6살 아이의 엉뚱한 상상력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곡조였더랬죠. 나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무릎 위에 놓인 사진 속 동생과 악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며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설마, 정말 너니? 나영의 입에서 새어나온 짧은 단식은 텅 빈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착각이라기엔 너무나 선명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세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재민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바다는 겉보기엔 고요하지만 그 속은 온통 뒤집혀 흙탕물이 일지 않습니까? 이날 도건네 집 풍경이 딱 그러했습니다. 아침 식탁 위로 내려앉은 침묵은 어찌나 무겁고 끈적하던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죄스러울 지경이었지요. 도건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활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식탁 맞은편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는 재민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어젯밤의 그 충격적인 합주 이후 도건의 눈빛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제 탓으로 여겼습니다. 어제 주인집 피아노를 함부로 만진 죄가 아직 씻기지 않았다고 생각한 탓이지요.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들어 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꿀꺽 꿀꺽. 재민의 목을대가 움직이며 물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빈 컵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건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치우는 건 내가 하지. 도건의 손이 재민이 방금 입을 뗀 유리컵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서린의 눈에는 그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도건은 개수대로 컵을 가져가더니 설거지통에 넣는 척하며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재민의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 유리컵을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조심스레 담았지요. 아, 그걸 지켜보는 서린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복도 기둥 뒤에 숨어 입술을 지씹던 그녀의 손가락이 벽지를 뚫을 듯 하얗게 질려 들어갔습니다. 저 컵에 묻은 타액이, 저 컵에 담긴 흔적이 내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줄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 어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나영 역시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묶는 그 뒷모습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장함과 두려움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재민군, 오늘은 출근 전에 잠시 들를 때가 있네. 도건의 낮은 목소리에 재민은 영문도 모른 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재민은 그저 업무의 연장선이겠거니 생각했겠지만 도건의 마음속에는 천둥이 치고 있었더랬죠. 차는 미끄러지듯 도심을 빠져나와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도건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핸들을 꽉 잡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잠시 차에서 기다리게. 금방 다녀올 테니. 홀로 차에서 내린 도건은 뚜벅뚜벅 병원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접수 창구 앞에서 그는
품 안에 고이 모셔온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검사 부탁드립니다. 목구멍에서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는 건조한 단어 대신 굳이 가족관계라는 말을 골라 쓴 것은 도건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간절한 염원이었을 겁니다. 접수 직원은 도건의 붉게 충혈된 눈과 떨리는 손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의뢰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재민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도건은 백미러로 힐끔힐끔 재민의 옆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썹 위 어릴 적 모서리에 찧어 생겼던 그 흉터가 오늘따라 왜 그리도 선명하게 들어오는지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도건 내 가족에게 지옥이자 연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지만 대화는 뚝뚝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도건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설인 역시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결과 나왔어요? 라는 말은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올까봐 그 한마디에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질까봐 두려웠던 게지요. 설이는 낮이면 홀로 거실에 앉아 피아노 건반 뚜껑을 어루만졌습니다. 재민이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아 재민이 눌렀던 그 건반 위에 손을 가만히 얹어보곤 했더랬죠. 건반에 남아있는 온기가 다 날아갈까봐 누르지도 못한 채 그저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나영 역시 제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엄마가 그려준 그 낡은 악보 쪽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꺼내보았습니다. 재민이 쳤던 그 엇박자의 리듬을 책상 위에 손가락으로 두드려보며 혼자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오직 재민만이 이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밖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요새 왜들 저러시지?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재민의 그 순진무구한 독백이 오히려 가족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판다는 걸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잔인한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1초가 1년처럼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더랬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숨막히는 고요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고막을 때릴 만큼 식구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요.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이 바로 20년 묵은 그 지독한 한을 풀 수 있는 판결의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도건 회장이 등기 우편을 받아들었을 때 그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더군요. 평생을 기업 총수로 살아오며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그 강철 같은 양반이 고작 종이 한 장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청거렸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아내 설이는 물잔을 쥐고 있었지만 그건 물을 마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라도 붙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차가운 유리잔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게지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말입니다. 도건은 식탁 위에 누런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끝을 잡았다 놓기를 수십 번. 그 짧은 순간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잃어버린 막내의 웃음소리, 아이를 놓쳤던 그 장터의 흙먼지 냄새, 그리고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흘렸던 아내의 피눈물까지 그 모든 고통이
이 얇은 봉투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차마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 나영이 작게 불렀을 때야 도건은 긴 숨을 토해내며 봉투를 찢었습니다. 지익, 종이 찢기는 소리가 비명처럼 거실을 갈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결과지. 빽빽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도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매더군요. 그러다 마침내 종이 맨 아래쪽 마지막 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 99.99%. 그 숫자를 읽는 순간 도건의 어깨가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듯 아니면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듯 그는 종이를 쥔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나 또 희망 고문 당하기 싫어. 서린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건은 대답 대신 종이를 식탁 위로 힘없이 밀어놓았습니다. 서린의 시선이 숫자에 박히는 순간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바닥을 치며 우는 어미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했더랬죠. 20년을 기다린 자식이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새끼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 노부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다시 꿰매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영 역시 아버지의 등 뒤에서 그 숫자를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99.99%.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의 이름이었고 핏줄의 증명이었으며 기적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충격으로 멍해진 나영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거실 통유리창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재민이 검은 세단을 닦고 있더군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는 그의 뒷모습, 물줄기가 뿜어낼 때마다 작은 무지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쓱 훔쳐내더니 다시 걸레질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땀을 닦는 그 사소한 손짓, 오른쪽 어깨를 살짝 기울이며 팔을 뻗는 그 각도가 식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도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나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저렇게나 닮았는데. 낡아 빠진 운동화를 신고 남의 집 차를 닦으며 땀 흘리는 저 청년의 등에서 어릴 적 누나, 누나 하며 쫓아다니던 꼬마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햇빛 아래서 환하게 웃으며 물방울을 털어내는 재민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지금 이 집 안의 통곡 소리와 대조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요. 우리 정말 찾아낸 거야? 내 새끼, 내 아들, 살아있는 거야? 서린이 쉰 목소리로 겨우 물음을 토해내자 도건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그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남의 집 운전기사로 부려먹었다는 죄책감. 바로 코앞에 자식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아비로서의 자괴감. 그 모든 회한이 뒤섞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밀려왔을 테지요. 창밖의 재민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투명한 물줄기를 허공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름 없는 아이로 고아로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야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건 회장님이 잠시 거실로 와달라고 호출했을 때만 해도 재민은 그저 정원 손질 문제로 꾸지람을 듣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소 회장님의 호출이란 늘 서리빨 같은 지시가 따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문이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갈라져 있었지요. 재민은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 바지를 툭툭 털어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물을 잔뜩 머금은 솜니불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도건 회장님과 설인 사모님 그리고 나영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을 감싸고 있는 정적은 숨이 막힐 지경이더군요. 늘 대나무처럼 꼿꼿하던 회장님의 어깨는 묘하게 처져 있었고 사모님의 눈가는 진물은 복숭아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재민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도건 회장님은 탁자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재민 앞으로 천천히 밀어보냈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탁자 위를 스치며 나는 스윽하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민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도건 회장님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그저 젖은 눈으로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턱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재민의 거친 손끝이 봉투 입구를 열고 하얀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라는 6글자와 그 아래 찍힌 99.99%라는 붉은 숫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재민의 심장은 마치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글자는 읽히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샌 듯 아무런 사고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이게 무슨? 재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작업화와 이 호화로운 거실의 페르시아 카펫이 그리고 저 고귀한 분들과 천한 자신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림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저으려던 찰나 침묵을 지키던 도건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딱지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내가 너를 놓친 그날 솜사탕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재민의 코끝에서 알 수 없는 단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설탕이 녹아 타들어가는 듯한 그 달큰하고 끈적한 냄새. 기억 저편, 낡은 창고에 처박혀 있던 아주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흐릿한 잔상이 재민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재민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소파에 앉아있던 설인 사모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피아노로 쳤던 그 곡 말이다. 재민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육원 시절부터 외로울 때마다 습관처럼 흥얼거리다 건반으로 옮겼던 제목도 없는 그 멜로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을 달래려 자신이 만든 곡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재민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6살 때 내 무릎에 앉아 엉터리 건반을 두드리며 흥얼거려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만든 노래였어. 재민이 내가 만든 우리 가족 노래란다. 재민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라는 외로움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슬픈 멜로디가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던 시절의 증거였다니요. 옆에 있던 나영 아가씨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더군요. 그 곡을 듣자마자 알았노라고, 잃어버린 내 동생이 돌아왔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노라고 말입니다. 재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대가 끼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건반을 찾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던 그 손은 핏줄이 기억하는 사랑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재민에게 도건 회장님은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다는 그 묵직한 진심이 재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설인 사모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와 재민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비단결처럼 고운 사모님의 손과 나무 껍질처럼 거친 재민의 손이 맞닿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실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눈앞에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이 제발 꿈이 아니기를, 부디 깨지 않는 꿈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2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재민의 마음을 녹이는 첫 번째 눈물방울이 되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보던 재민의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99.99%. 그 숫자 앞에서 재민의 시간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20년의 세월이 낡은 흑백 영화처럼 파노라마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보육원 담벼락,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엄마는 날 버렸을 거야.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버린 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던 어린 날의 밤들.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그 끔찍한 생각은 가시덤불이 되어 재민의 마음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고 행복해지는 것조차 죄라 여기며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더랬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오해였다니요. 외로움에 사무쳐 엉터리로 만들었던 그 노래가 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함께 불렀던 행복의 증거였다는 사실이 재민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설인 사모님의 떨리는 손길이 재민의 흑투성이 손등을 하염없이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라고 피를 토하듯 말하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건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이 빨갛던 회장님의 눈시울은 붉게 짓물러 있었고 그 눈동자 안에는 원망이나 경멸이 아닌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 버려진 게 아니었네요. 재민의 입에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댐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뜨거운 용암처럼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재민의 다리가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을 짚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미운 짓을 해서, 제가 쓸모없는 놈이라서, 그래서 버리고 가신 줄 알고 평생을 숨죽여 살았는데, 재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족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이 못나서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살았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밥도 눈치 보여서 배불리 못 먹고 누가 잘해줘도 나중에 버릴까봐 도망치고 으흐흑 엄마 어머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는 재민을 향해 설인 사모님이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재민의 머리를 가슴에 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엄마가 놓친 거야. 엄마가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재민아 내 아가. 설인의 통곡과 재민의 오열이 뒤섞여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나영이도 다가와 재민의 떨리는 등을 조용히 쓸어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건 회장님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재민의 어깨에 투박한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비의 참회와 사랑이 재민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재민은 서린의 품에서 낯선 그러나 본능이 기억하는 엄마의 향기를 맡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갓 구운 빵 냄새 같기도 하고 햇볕에 잘 말린 이불 냄새 같기도 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의 냄새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이토록 간절히 찾아 헤맸다는 그 사실 하나가 죽어가던 재민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대모처럼 박혀 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버려진 아이라는 그 지독한 가시가 어머니의 눈물에 씻겨 비로소 뽑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난 뒤 재민은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번져 가족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재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빵 바닥이 아닌 바로 이곳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변두리의 좁고 구불구불한 빌라촌 골목길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낡은 시멘트 바닥이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동네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가운데 차문이 열리고 재민과 도건, 서린, 그리고 나영이 내렸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남루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가 향한 곳은 여전히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녹색 대문 앞이었습니다. 기익하는 쇠 긁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장복순 할머니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민의 훤칠해진 모습과 그 뒤에 서 있는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모든 상황을 알아채셨더랬죠. 평생을 남의 집 식모살이와 파출부로 살아오며 생긴 슬픈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재민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황급히 닦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오셨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도건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가 좁은 현관, 칠이 다 벗겨진 노란 장판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바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다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은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제 아들을 잃어버린 제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도건의 목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서린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그 손이 내 아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고생했을 세월의 증거 같아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쭈글쭈글한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시구려. 내 새끼가 눈빛이 맑아서 원래 귀한 집 자식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제 부모 찾아가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그 헛헛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었지요. 그때 재민이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 마요. 나 어디 안 가. 여기 엄마 아빠도 찾았지만 할머니도 내 가족이야. 나 밥 많이 먹는 거 알지? 나 이제 밥상 2개 받고 살 거야.
재민의 넉살 좋은 말에 울음바다가 되었던 방 안에서 풋 하고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재민의 등짝을 맵게 후려치며 이놈이 얼른 내 자리로 가야지 라고 타박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씁쓸하고도 행복한 미소는 숨길 수 없었더랬죠. 도건은 정중하게 두 분이 헤어질 필요 없이 모시겠다고 제안했고 좁은 단칸방은 비로소 두 개의 가족이 하나로 섞이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다시 성북동 저택의 거실. 저녁 노을이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황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는 이제 검은 덮개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재민은 더 이상 운전기사 유니폼이 아닌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 차림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소파에는 도건과 설인 그리고 나영이 앉아 기대감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윽고 가족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지난번에 그 처절했던 슬픔과는 달랐습니다. 딩동댕하고 울리는 첫 음부터가 햇살처럼 따뜻하고 경쾌했으니까요. 외로움에 사무쳐 울부짖던 멜로디는 이제 사랑받는 기쁨을 노래하는 희망찬 변주곡이 되어 거실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엇박자로 튀던 리듬은 재즈처럼 세련된 흥이 되어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지요. 도건과 설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들의 연주를 들으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고통이라는 무거운 공기가 피아노 선율을 타고 창밖으로 헐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건반을 누른 재민이 뒤를 돌아보며 가족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잃어버렸던 6살 꼬마의 해맑음 그대로였습니다. 피아노의 긴 여운이 저택의 공허함을 완전히 메우는 순간 비로소 멈춰있던 이 집의 시계바늘이 다시 째깍째깍 행복한 시간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재회한 재민이네 가족. 이들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이 기적처럼 찾아오기를, 그리고 매일이 따뜻한 밥상처럼 온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